혹시 수술 앞두고 전신 마취 들어가는 순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식의 스위치가 딱 꺼지고 모든 걸 의료진에게 맡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생명줄, 이 기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 과정이 펼쳐질까요? 오늘 바로 그 핵심 절차, 기관삽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기관삽관이요? 이게 단순히 튜브 하나 넣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사실 예측에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서 수많은 비상계획 또 알고리즘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고도의 의료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크게 두 갈래인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삽관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의료진이 어떻게 플랜 A부터 D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는지 그 놀랍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삽관이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더라도 수술이 다 끝난 뒤에야 발견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아, 또 다른 문제가 있군요. 네, 드물지만 아주 심각할 수 있는 성대 마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 기관삽관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전신 마취 중에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입이나 코를 통해서 기관까지 튜브를 넣는 겁니다. 네. 이걸로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또 위 내용물 같은 게 폐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말 그대로 생명 유지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모든 환자가 다 교과서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마다 기도 구조가 다 달라서 때로는 어려운 기도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이런 상황을 계기해서 영국 기도학회 DA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플랜 A, B, C, D군요. 네, 맞습니다. 단계별 대응 계획이죠. 그럼 플랜 A부터 한번 풀어보죠. 일단 첫 시도에 무조건 성공시키는 게 목표겠네요. 정확합니다. 플랜 A의 목표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 전에 환자를 최적의 자세로 만들고 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몸 안의 산소 비축량을 최대로 늘려놓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도 횟수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시도 횟수를 제한한다고요? 그게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왜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반복적인 시도는요, 성공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후두 주변 조직을 붓게 만들고 피가 나게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기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삽관 시도는 최대 3번. 딱 3번. 네. 만약 더 숙련된 의사가 있다면 추가로 한 번 더, 총 4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아, 조직이 부어버리면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플랜 B의 성공 가능성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패를 대비한 다음 계획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미련 없이 첫 번째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플랜 A가 실패하면 즉시 플랜 B로 전환하죠. 플랜 B는 어떤 건가요? 플랜 A가 삽관 성공이 목표였다면 플랜 B의 목표는 산소 공급 유지입니다. 아, 목표 자체가 바뀌는군요. 네, 기관에 직접 튜브를 넣는 대신 성문상 기도기, SAD 하는 다른 종류의 기구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튜브를 성대 위쪽까지만 위치시켜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플랜 B의 핵심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일단 안전하게 후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치명적인 산소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서 상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작전을 짠다? 이런 느낌.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SAD라는 기구 자체가 아니라 이 기구가 의료진에게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이에요. 멈출 수 있는 권리요? 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쵸. 뭐라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 플랜 B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프로토콜 안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잠시 멈추고 환자를 깨울 건지 아니면 이 기구를 유지한 채 수술을 할 건지 가장 이성적이고 안전한 판단을 내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와,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멈춰서 생각하라는 원칙을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기관 삽관도 실패하고 이 SAD를 이용한 산소 공급마저 실패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저희가 삽관도 산소 공급도 불가능한 상태, 영어 약자로는 CICO라고 부릅니다. CICO. 네. 이건 뇌 손상이나 사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드 블루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 비상계획인 플랜 D가 가동됩니다. 마지막 계획 플랜 D는 어떤 건가요? 플랜 D는 응급 목 앞접근법입니다. 목을? 직접요? 네. 더 이상 입이나 코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목 앞부분을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직접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상갑상막 절개술이라는 방식이 권장되는데요. 모든 마취과 의사는 이 절차를 수술용 칼, 스캘포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와, 이게 바로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이네요. 자, 그런데 모든 게 계획대로 돼서 삽관이 첫 시도에 만벽하게 성공했더라도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수술이 다 끝나고 환자가 깨어난 뒤에야 발견될 수 있다. 바로 성대 마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성대마비의 근본 원인이 반회 후두신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의 손상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회 후두신경이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이름 그대로의 경로를 따릅니다. 되돌아 올라오는 후두신경이라는 뜻이에요. 뇌에서 시작해서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목으로 올라와서 성대로 움직입니다. 네, 잠깐만요. 뇌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목의 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아래 가슴에 있는 심장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올라온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건 마치 서울에서 과천에 가는데 부산까지 찍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경로를 갖게 된 거죠? 특히 왼쪽 신경이 더 문제입니다. 왼쪽이요? 네, 왼쪽 반회 후두신경은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 대동맥활 아래를 감싸고 돌아 올라오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훨씬 길어요. 아, 이 긴 여정 때문에 외부의 압박이나 수술 중에 어떤 당김, 이런 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성대 마비의 약 70%가 바로 이 왼쪽 신경에서 발생합니다. 와, 70%나요. 그러면 마취 중에 도대체 어떻게 이 길고 복잡한 신경이 손상되는 건가요? 튜브가 직접 신경을 찌르기라도 하는 건가요? 직접적인 손상보다는요, 간접적인 압박이 주된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삽관 튜브 끝에 달린 커프의 압력이에요. 커프요? 네, 커프는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는 작은 풍선인데요. 이게 기관벽을 부드럽게 꽉 막아서 인공호흡기 바람이 새지 않게 하고 또 위 내용물이 폐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 풍선이 문제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커프의 압력이 권장 범위인 20에서 30cm H2O를 초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네, 과도하게 팽창된 커프가 기관 점막의 모세혈관들을 누르게 되고 그럼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바로 그 아래를 지나가는 반회후두신경의 허혈성 손상,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선이 너무 빵빵하면 기관지 벽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꽉 눌러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정원 호수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혈관에서 영향을 받던 신경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서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고요. 공기로 채워진 커프 안으로 저절로 스며들어서 의도치 않게 압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변수가 정말 많네요. 환자의 자세나 수술 시간 같은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매우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수술처럼 목을 뒤로 많이 젖히는 자세는 기관을 위로 쭉 잡아당기는 효과를 내거든요. 네. 이때 고정된 튜브는 상대적으로 위로 끌려 올라오면서 팽창된 커프가 성대 바로 아래, 신경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압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위치가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튜브 커프는 성대보다 최소 1.5cm 아래에 위치시키는 게 안전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또 5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후두 조직 자체가 이런 물리적 압박에 더 약해서 성대마비 위험이 두세 배 높아지고요. 두세 배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술 시간,
즉, 삽관 유지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 위험이 증가하고 6시간을 초과하면 위험도가 무려 15배 가까이 급증하게 됩니다. 15배요? 정말 엄청나네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회복실로 나왔는데 목소리가 계속 쉰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진단하나요? 가장 먼저 후두 내시경으로 성대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아, 직접 보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대가 안 움직이는 원인이 정말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인지 아니면 삽관 과정에서 관절이 탈구되는 것 같은 기계적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면 후두 근전도 검사라는 걸 통해서 신경의 손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비되면 영구적인 건가요? 목소리를 영영 잃을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은 영구적인 손상이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는 신경 차단이라고 하는데요. 신경 차단? 네, 쉽게 말해서 다리를 오래 꼬고 앉았다 일어났을 때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과 비슷해요. 아, 피가 안 통해서 저린 거요? 맞습니다.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압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이 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압박 원인이 사라지면 대부분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회복을 기다려봅니다.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다를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는 건 음성 치료예요. 음성 치료? 네, 마비되지 않은 건강한 쪽 성대가 마비된 성대의 기능까지 보상하도록 훈련해서 목소리를 개선하는 거죠. 아, 반대쪽에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성대 주입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비 때문에 위축된 성대에 필러 같은 물질을 주입해서 부피를 키워주는 간단한 시술이에요. 양쪽 성대가 잘 맞닿게 되면서 목소리가 훨씬 선명해지죠. 영구적인 해결책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갑상연골 상형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목에 연골에 작은 창을 내고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넣어서 성대의 위치 자체를 안쪽으로 영구적으로 밀어주는 방법입니다. 와, 더 나아가서 다른 목 근육의 건강한 신경을 손상된 신경에 연결해주는 신경 재지배술 같은 고난도의 수술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쪽 성대 마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양쪽이 다 마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만 안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한 부분입니다. 한쪽 마비는 주로 목소리, 즉 삶의 질 문제지만 양쪽 마비는 숨쉬기, 즉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 양쪽 성대가 가운데서 닫힌 채로 굳어버리면 성문, 그러니까 숨길 자체가 막혀버리니까요. 이건 심각한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즉시 재삽관이나 기관절 개술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안전하다고 믿는 전신마취의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A부터 D까지의 정말 정교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네. 동시에 성공적인 절차 속에서도 신경의 어떤 독특한 해부학적 특성, 또 미세한 압력 변화, 환자의 상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대마비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고요. 결국 기관삽관의 이야기는 단지 튜브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는 손상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의료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며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는 기관삽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성대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 후두 마스크 같은 대안기구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관리하는 기술이 점점 더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덜 해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마취의 위험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